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헌재 결정도 주목되는데요.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오늘은 증인 신문은 없이 이 증거 조사와 양측의 2시간 정도 입장 정리가 이어질 예정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어떤 점을 좀 강조할까요? 서면 증거와 관련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예정인데 서면 증거와 관련돼서는 사실 가장 큰 건 메모입니다. 실제로 증언들 이외에 어떠한 서류라든지 이런 증거에 있어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홍장원 1차장의 메모거든요. 이 메모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즉 체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건 국회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거지만 그 이후에 포고령 이후에 벌어질 실질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포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체포 명단도 있고 직접적으로 홍장원 차장에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명단을 주고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체포를 하라라는 지시가 담긴 메모인데 이것이 처음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리기 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가 결정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이 메모가 4개였고 또 메모의 처음에 메모가 4개까지 된 이유가 공터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왼손으로 흘렸었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이것을 정서시켰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는데 그 장소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11시 6분, 즉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각의 위치가 자기 사무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헌재에 나와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쓸 수 있었다면 그 메모 원본을 그대로 제출했을 것인데 공터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썼기 때문에 메모가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메모의 신뢰성이 지금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크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재판관들에게 호소할 건 메모의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아마 호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모의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국회 측은 어떤 점을 좀 강조할까요? 사실상 오늘 변론이 뭐 내일 모레 있을 또 세 사람의 증인이 나오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냐 또는 위법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총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가 얼마나 적법하게 열렸는가, 또 거기에서 국무회의 이후에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되었고 또 국회에는 경찰도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투입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사실상 그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조차도 국회에 출입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 과정에서 단전도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그 현출되고 증언이 이제 현출된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논의가 될 텐데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라든지 아니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어떤 증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주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나 또는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되었고 재판에 임해져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참고인들에 대한 이 수사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제 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이미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다시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면 사실상 모레 있을 그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홍장원 제1차장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어떤 이 증언 신문이 있지 않더라도 오늘 대략적으로 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어느 정도 다 조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내일 모레죠. 목요일에는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이 10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헌재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쯤은 내놔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예. 10차가 마무리라면 최종이라면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10차를 연기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류로 봤을 때 전반적인 기류로 봤을 때 초기에 헌법재판소의 그 진행 과정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기에 원래 변론 기일까지 지정을 하면서 5회 국한한다라든지 며칠까지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스케줄을 잡고 그 속도전을 펼쳤을 때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뭐 신뢰도 문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신뢰도 문제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이 여론조사를 꼭 의식했다기보다는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주 지금 열을 다해서 그것을 꼭 참석을 해서 자신이 직접 그걸 변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겹치지 않습니까? 20일이.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3월 중순까지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기일을 20일에서 25일로 연기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변론이 4월 18일 즉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연기해 주더라도 이런 판단이 아마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라도 저는 기일을 연기해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연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연기가 뭐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이 그 같은 날 그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신문이 진행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는 크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2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일부는 또 이 형사재판의 변호인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이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쟁점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할 의무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직접 본인이 나가서 이 구속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조차도 사실상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 지금의 이 구속이 어느 정도 상당성을 가지고 있다,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인정받은 게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여러 변호인들을 통해 변호사분들이나 뭐 다른 이 법조계에서 들어보면 예. 사실상 구속 취소 신문에서 인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장 신경 써서 방어해야 할 곳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의 모든 방어권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중심으로 맞춰서 가는 것이 오히려 그 변호 전략으로는 더 좋은 전략일 텐데 굳이 이렇게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좋은 전략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의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이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재에 대한 비판 수위를 꽤 높였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서 지난 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가담자에 대한 이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 정당이 서로 다른 이제 행보를 보였는데 어제 이 발언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문제는 사실 국회에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아까 행정부와 국회의 적정한 어떤 협상이라든지 또는 집권 여당과 야당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갈등의 어떤 종집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무조건 사법화됩니다. 정치에서의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탄핵을 야당 같은 경우 탄핵을 29차례나 탄핵을 하는 헌정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킨다? 이 탄핵은 뭡니까? 사법화거든요. 갈등을 풀지 않고 그대로 사법부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끌고 가는 것이고 뭐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통해서 어쨌든 탄핵으로 간 것도 사실은 저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가 무조건 국회에 있어야 될 국회의원들을 여든 야든 전부 다 서부지법으로 달려가게 하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게 하고 문제는 여기서 종지부가 찍히지 않고 저는 이 진영 간의 갈등이 끝까지 이 다음에 벌어질 어떤 모든 어떤 선거 과정을 그 결과까지도 여전히 국회에 있지 않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 판사나 혹은 또는 법원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것이 되풀이된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 여든 야든 좀 양비론은 좀 펼쳐서 그렇긴 하지만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자신들이 풀어야 할 문제를 왜 법원에 가서 판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치의 사법화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여당의 의원들이 한 4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난 그 1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고 관저 수비대를 자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셔가지고 이번엔 탄핵을 막겠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 돌격대, 공격대의 역할을 자임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기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진행이 불공정하다 또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졸속적으로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면 결국은 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인용되거나 혹은 기각시키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이거 승복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정치의 사법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취지는 뭐냐 하면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또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삼권 분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런 취지에서 민주당이 서부지법에 방문한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어쨌든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난입,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 60여 명 가까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사법부가 알아서 이분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는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당이 나서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일까?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또 기다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수용하는 자세 이런 예. 부분들이 여든 야든 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 조치는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역시 단전 지시는 본인이 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이후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이 부분 역시 그러니까 헌재 심리 이전부터 민주당을 비롯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을 부수게 하고 복귀로 뭐 문을 부수게 하고 또는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김현태 특임단장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국회에 들어간 특임 707 네. 특수부대의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 그런 부대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인지 또는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부대원들한테 내렸는지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저께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단전단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단전단수를 첫 번째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여부와 두 번째 실제로 이걸 실행했느냐. 그래서 국회의회 정당한 헌법상에 지금 나와 있는 명문화된 국회의회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단전단수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실행했고 뭐 5분간 실행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지금 그 의문을 제기한 게 만약에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5분 이나는 긴 시간 동안 단전이 됐다고 한다면 12월 3일 날 벌어졌는데 2개월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1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상당한 수의 보좌관이 있었고 또 기자들도 방송 기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기자들도 있었고 또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국회의사당이 5분간 단전됐다라는 혹시 증언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CCTV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CCTV에 지하에 물론 특임 이 707 부대원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특임단장 증언에 의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그렇다고 이것을 방해하려는 어떤 목적이 꼭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대통령의 어떤 지시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프레임화된 부분들이 모두 다 탄핵되는 그 증언들이 탄핵되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바로잡을 건 확실히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김현태 단장의 지금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단전 지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월 6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했을 때 이 단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시했다라는 부분이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그런 단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번에 이제 국회 측에서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이고요. 당시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2월 4일 0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가 오고 그때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 이후에 곽종근 사령관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뭐 테이저건을 쏴야 되나 단전이라도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00시 50분에 김현태 그 지금 어제 증언했던 예. 707 특임단장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러면 지금 끌어낼 수 있겠냐? 그건 불가하다. 들어갈 수 있겠냐니까 그건 불가하다. 그렇다면 단전은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분 후에 특전사 그 요원들이 지하 1층으로 이동을 했고 01시 01분에 의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지하 1층에 전원을 내려지는 상태, 단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한 5분간 지속되고 있다가 국회 직원이 좀 전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 라고 군인들을 설득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전원을 올렸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 단전에 대한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단전시켜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그 밑에 707 특임단장인 김현태 단장이 이 단전이라는 직접적 행위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단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의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엊그저께 국회에서의 이 영상을 공개한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아마 변론길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 얘기를 해보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던 창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명태균 사건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이 4개월 만인데 민주당은 수사 무마 의혹만 확인됐다,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창원지검이 굉장히 무책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2월인가요? 그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선거가 끝나면 장부를 전부 다 대조하잖아요. 예. 투입된 시민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거니까. 그런데 오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기소를 합니다. 그때 고발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창원지검이 들어갔는데 9개월간을 수사권이 없는 수사과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강혜경 씨가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경남도 선관위가 고발한 그 내용은 경남도 내의 그런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지검이 그것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죠. 거의 중앙에 있는 특히나 국민의힘이 많이 연루가 돼서 굉장히 내로라 하는 중앙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창원지검이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100여 명을 지금 수사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밝혀낸 건 중간 수사 결과는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 몇 가지가 추가된 것뿐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중앙 정치인들이 얼만큼 지금 연루가 돼 있느냐 사건과 관련해서 못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연관이 됐다 이것으로서 또다시 어떤 프레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식의 사실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횡행해왔던 건 사실 기자들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매체 같은 건 하나 갖고 있고 이쪽 같은 어떤 지금 대표가 한쪽으로는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어서 특정한 어떤 정치인들을 신인들을 어떤 지역에 알리려고 할 때 여론조사를 이용한다든지 아주 관행적으로 꽤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밝혀짐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어떤 선거를 흐리게 만드는 민주주의 선거를 흐리게 만드는 많은 부분들을 드러내게 해서 이번에 뿌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것이 특정 어떤 그 정당의 문제 또는 특정 정파의 문제, 특정 정치인의 문제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창원지검이 우물쭈물하다 그냥 중앙지검으로 넘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중앙지검이 네. 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을 내야 된다. 더 이상의 어떤 혼란을 방치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타변 이제 바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이 텔레그램 통화 복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천을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민 당시 이제 검사이고 또 예. 형사 9부장 중앙지검 형사 9부장이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창원에 지금 내리꽂아 달라 이런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대단히 부적절한 게 실제로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거를 그냥 텍스트로 해서 찔끔 내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폭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민주당이나 혹은 또 한쪽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그냥 정치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황금폰이 있고 지금 보니까 폰이 3개에다가 USB 1개인데 검찰이 다 풀었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중앙지검이 해서 이것을 수사를 중간 수사 결과를 다시 발표해서 나올 일이지 이렇게 특정 부분, 김건희 여사 부분을 몇 월 며칠 날 요거를 이번에 구술로 해서 복귀를 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해야지라는 식으로 계속 던져 나간다면 그 신뢰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이 선거 기간 동안 써먹을 어떤 요량이라는 게 드러나는 어떤 행위다. 저는 그 변호사들의 그 행위도 사실상 순수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명태균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고 어제 공개된 복기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명태균 씨의 사안 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명품백 문제 무혐의,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이것이 중앙지검이 내렸던 결론들입니다. 결국은 핵심 의혹에 접근조차도 못하고 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권력의 핵심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봐주기 수사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수사 기록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내분에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네? 이런 육성의 녹취를 저희가 다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대통령이야 지금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또 한다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의혹은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이 있었는가, 또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대납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이 굉장히 느린 거북이 걸음을 걷거나 아니면 이 사실상 시간만 끌다가 사건을 덮어주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 특검을 도입해야 그 안에서 성역 없이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뭐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빠르게 수사하고 또 소환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여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기록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부분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그 모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통화 기록이 텔레그램 통화라서 통화 내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화 기록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포렌식이 지난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USB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본인은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특검이 진행되면 거기에 차서 제출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 속에서 공개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특검으로 이어진다면 특검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작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